테슬라의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잠정적으로 6월 22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발표했지만 변경의 여지를 남겨뒀고요. 또 오는 28일부터는 공장 출고 이후에 테슬라 차량이 자율주행을 통해서 주문자의 집까지 배달될 거라고 했습니다. 28일은 머스크 CEO의 생일인데요. 본인도 28일에 직접 타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로보택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영상 속 로보택시는 테슬라 모델 Y입니다.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에 행인이 지나가자 속도를 줄이고 사람이 길을 건넌 뒤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차량 오른쪽 측면에는 그래피티 스타일로 로보택시 로고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듯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차에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레벨 4에 해당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해서 이미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 역시도 로보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서비스 개시 첫 주에는 10대로 시작해서 20대, 30대로 점차 늘려가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실 자율주행 택시 사업은 이미 선발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바이두 그리고 미국의 구글인데요. 바이두는 자율주행차 아폴로고를 포함해 위라이드 그리고 포니 AI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폴로고는 이미 중국의 주요 도시 내에서 완전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스위스에 법인을 설립하고 스위스 그리고 터키에서 시범 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글 웨이모의 경우에는 이미 시장 내에서 1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웨이모의 누적 로보택시 운행 횟수는 최근 1,000만 건을 넘어섰고요. 올해 안에 2,000만 건 이상을 완료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일부 도시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애틀랜타나 마이애미, 워싱턴 등 새로운 지역 진출에도 속도를 내는 등 자율주행 시장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발대를 긴장하게 하는 테슬라의 로보택시입니다. 상대는 다름 아닌 일론 머스크고요. 더군다나 바이두, 구글과 달리 테슬라의 이번 로보택시는 차량 제조 그리고 서비스 융합됐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자율주행이란 서비스만 제공했다면 테슬라는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고 또 업계 내에서는 긴장감도 높습니다. 그러나 웨이모가 그간 쌓아올린 노하우를 테슬라가 추격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걸로 전망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테슬라 로보택시 출시 이후의 움직임,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시장 내에서의 파이 확보, 이렇게 나눠서 전망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의 경주마 주제는요. 모빌리티의 대전환, 시동 거는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님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번 전화 연결만 이렇게 드렸는데 맞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또 반갑네요. 아, 좋습니다. 자, 22일입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시범 운전이 예고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네. 앞서 우리 이마영 캐스터가 잘 짚어주긴 했지만 교수님이 보시는 이 로보택시 출시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드디어 이 테슬라가 예전만 하더라도 이제 오토파일럿이 기본적으로 제공했었고 한 800만 원 정도 옵션으로 이 고해상도 자율주행에 대한 FSD가 실질적으로 미국의 대도시에서 시작한다는 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지금 자율주행하게 되면 아직도 운전 보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너무 믿지 마셔야 된다는 건데, 근데 테슬라가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오는구나. 특히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서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을 하는구나. 여기서 시작한다는 얘기는요. 앞으로 샌프란시스코 또 로스앤젤레스 이런 데로 대도시로 번져나간다는 뜻도 가지고 있으니까 첫 단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술적인 완성도도 예전에 비해서 계속 빅데이터가 상당히 모이었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아마 사고에 대한 정도도 점차 줄인다는 의미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그동안의 사고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의 리스크를 조금은 상쇄시킬 수 있는 이벤트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제 공개된 로보택시 영상을 보면은 지금 무인 운전인데도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걸 인식하고 뭐 차량이 멈춘다든지 뭐 이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 정도면 테슬라의 로보택시 완전 자율주행 수준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은 그래도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엄밀히 따지면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 장면에서 공개된 장면 저도 뭐 여러 번 봤지만은
우리가 말하면 좌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니까 멈칫했다가 지나가다면 지나가잖아요. 네네. 그거 중국 업체나 미국 업체 자율주행으로 길거리에 나오는 업체는 다 하는 거예요. 특별한 건 아닙니다. 네네. 특별한 건 아니고 중요한 부분들은 비상시 애매모호한 경우에 과연 사람 운전하는 것 같이 완벽하게 해주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 스위치 눌러놓고 하다가 사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송도 그렇습니까?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자율주행하게 되면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6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레벨 0면 완전히 100% 운전하는 거고 네. 실제로 자율주행의 시작은 레벨 4입니다. 레벨 4가 목적지까지 빠르게 안전하게 이동시켜주는 이 자율주행의 시작점이 레벨 4입니다. 지금 대부분 나와 있는 건 레벨 3잖아요. 레벨 3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아까 보셨겠지만은 미국의 웨이모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업체는 바이두부터 여러 개 업체가 있거든요. 레벨 3죠. 다 레벨 3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 로보택시 테슬라에서 나오는 거 20일 시작하는 거 레벨 4라고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어요, 테슬라 네, 쪽은. 그렇죠. 레벨 3입니다. 레벨 3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업체들은 다 레벨 4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요. 일정한 데서는 우리는 레벨 5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사람이 이 비가 많이 오는 폭우나 폭설에서도 동물적 감각으로 운전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정도 수준으로 이 시스템이 구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도요. 비가 많이 온다든지 구름도 많이 눈이 내린다든지 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포장도로지만 비포장도로 오프로드에서 먼지가 많이 일어난다든지 하게 되면 못 읽어요. 그때는 운행 중지를 시켜요. 그래서 차 빼고 포 빼고 이거 빼고 요거만 운전해. 그건 자율주행이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요. 자, 텍사스도 오스틴에서 28일부터는 일론 머스크 생일이죠. 네. 그때부터 이제 집 앞까지 서비스 해준다 이렇게 하는데 미국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주택 앞이 이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길이 잘 정비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데는 골목길이 많잖아요. 일방통행도 많고 차도 보도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율주행 아마 전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 우리나라 골목길로 오면요 멘붕이 됩니다. 아예 멈춰서 어떻게 하질 못하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주는 게 레벨 4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겠지만은 기술 진보는 계속 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FSD 또는 오토파일럿을 통해서 전 세계 스타링크를 통해서 얻은 이 데이터가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걸 계속 학습,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좀 더 완벽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 스타링크에 축적된 데이터는 훌륭하지만 예. 여전히 자율주행 기술 측면에서는 레벨 4에 도달하지는 않았다라고 좀 언급을 맞습니다. 해주신 건데, 예. 자 그렇다면은 이미 중국 바이두나 이런 기업에서는 중국 내 10개 도시에서 상용 운행 중이잖아요. 네. 지금 자율주행이. 구글도 미국 내 몇 개 도시에서 로보택시를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테슬라 로보택시를 중국 쪽 업체들이 이미 앞질렀다라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미중 간의 경제 갈등에서 미국이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게 중국이 너무 앞서간다는 거예요. 이 자율주행 기술 쪽. 네, 자율주행 쪽. 특히 아, 알고리즘에 정말요? 대한 것들은요. 중국 정부에서 천문학적으로 쏟아붓고 있고 또 워낙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전 세계 전기차의 60%가 중국 시장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 일반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기능을 13개 도시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자율주행 기업들이 운행을 워낙 많이 하면서 빅데이터도 워낙 많이 모이고 있고 또 기술 경쟁을 시키면서 또 우리나라 같이 규제 일본들이 포지티브 정책이 아니라 네거티브 정책이거든요. 네네. 일단 길거리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모이는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공포감을 갖는 부분들이어서 미국도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미국도 우리를 넘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테슬라의 FSD가 22일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새로운 경쟁자가 분명히 들어와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레벨 4도 아직 안 됐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차가 있으면은 사방 200m 이내를 센서를 통해서 실제로 장애물이나 어떤 게 있는지를 판단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카메라하고 라이다 센서예요. 두 가지입니다. 여기다 이제 레이더나 초음파 이런 것들이 부과가 되는데 지금 테슬라 FSD는 100% 카메라만 가지고 갑니다. 아 그래요? 예, 카메라 8대만 가지고 되게 또 다르네요. 예, 다른 카메라만 업체들하고. 가지고 여기에다가 인공지능을 가미를 해서 빅데이터를 융합을 시키는 모델이에요.
테슬라의 독자적인 모델이죠. 근데 전 세계적인 자율주행 기업들은 카메라만 테슬라 같이 하는 기업이 있고 네. 또는 라이다만 가지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예, 중국 업체 라이다만 가지고 하는 기업, 또 어떤 데는 카메라와 라이다를 섞는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우수하다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카메라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라이다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단점들이 서로가 있는데 이거를 두 가지를 병합하게 되면은 장점이 많이 부각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테슬라가 왜 라이다를 안 썼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텐데 처음에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 쪽을 카메라 가지고 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라이다 센서 하나가 수천만 원이었어요. 아, 배보다 비쌌군요. 100법이 더 크죠. 오. 근데 이게 기술 개발을 통해서 지금은 몇백만 원뿐이 안 됩니다. 굉장히 떨어졌어요. 근데 테슬라가 8개의 카메라만 가지고 자율주행 쪽을 하다가 라이다 가격이 떨어져서 이걸 이제서야 가미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카메라 기반인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자율주행 업체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센서를 버무리면서 또 200m 바깥에 있는 정보, 멀리 있는 거 뭐 교통사고 났다든지 교통체증은 역시 이 5G를 이용을 해서 스타링크가 돼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아야지 예, 명확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얼마큼 차별화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장점을 테슬라가 많이 갖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큰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강점도 갖추고 있는데 기대감이 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범운행 날짜가 늦춰지는 거예요. 예. 이번에도 뭐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날 좀 공개되는 거 아니냐라는 루머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22일로 밀린 건데 네. 왜 이렇게 출시일이 밀린 거죠?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테스트했을 때는 잘 되지만은 일반 길거리라는 게 사람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요. 자전거도 있죠, 오토바이도 있죠. 거기다가 뭐 별의별 이 퍼스널 모빌리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길가 보도차대에 막 혼합돼서 지나가는 상태에서 네. 이런 것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사고가 날 수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자율주행차라고 길거리에 나오면서 운행을 하다가 실제로 사고로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모두 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걸 스위치 눌러놓고 너무 믿다가 사망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송 중인 게 미국 내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따라서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하더라도 보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보험 상품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 기아도 재작년에 레벨 3라고 해서 일정 고속도로 내에서 레벨 3를 구현하는 것을 발표 예정으로 했다가 결국은 취소를 했어요. 왜 취소했느냐? 대한민국은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 국가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망했다. 그러면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공포감입니다. 이게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길거리에서 자율주행을 통해서 얻는 빅데이터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상당히 고민거리를 많이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이 로보택시와 같은 자율주행차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잖아요. 예. FSD라고 하는 시스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지금 확실한 FSD를 지금 시스템을 구현 중인 건지 테슬라가 말씀해 주시죠. 테슬라는 계속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시킬 거예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뭐 요새 보면 OTA라고 오버 더 에어 약자인데 실시간 무슨 업데이트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내 차가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해석하면은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 상용 용어로 쓰고 있지만은 이 용어 각 국가 법원에서 용어 못 쓰게 해요. 그래서 왜 일반 문외한인 운전자들한테 스위치 누르면은 얘가 나는 잠을 자건 휴대폰을 보고 영화를 보건 간에 이거 눌러놓으면 얘가 알아서 안전하게 운전해 주겠지라는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착각입니다. 사고가 많이 생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각 국가에서 이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고 올 여름에는요, 올 봄이죠. 봄에 그 상하이 모터쇼 바로 전에 중국에서도 중국 정부에서 한문으로 자율주행이라는 용어 몇 개를 못 쓰게 만들었어요. 아예. 왜요? 왜? 중국 사람들이 중국이 13개 대도시에서 자율주행차 운행하잖아, 로보택시요. 네. 운행할 때 이런 용어를 보고 착각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거 너무 믿다가 사망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기 사고 때문에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를 못 쓰게 했어요. 중국에서도. 그래서 FSD라는 말이 굉장히 위험한 뜻을 또 가지고 의미가- 있는데 오, 네. 그래서 레벨 4가 돼야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레벨 5 같이 꿈 같은 얘기는 그냥 놔두는 거고 레벨 4가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려면 얼마 걸리느냐? 실제로 2028년 9년 정도. 지금부터 3, 4년은 있어야지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 로보택시 22일 날 시작하고 또 뭐 집까지 28일 날 구현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텍사스 오스틴에 대한 구현에 대한 거. 거기가 또 허가를 내기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뭐 샌프란시스코, LA 이런 데로 갈 거예요. 이미 자율주행에 대해서 법규 기준도 허가 기준도 좀 낮고 이제 그런 부분이고 한 가지 추가한다면은 요새 이제 이 일론 머스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막 싸우고 요새는 또 다시 같이 또 화해하고. 화해하죠. 네. 그 원래 일론 머스크가 이 지원해 준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미국 내에서 FSD 로보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 지방정부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이런 부분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원래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지금 22일 날 오픈하는데 사이 멀어지면은 안 트럼프 되죠.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사고 생기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 기준을 강화시키면은요 취소할 수도 있어요 면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이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요. 확대하려면요. 지금 텍사스 오스틴도 뭐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10대 20대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뭐 100대 200대 늘려서 한 1, 2천 대까지 오스틴에서 운영을 하고 요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은 미국 내 다른 대도시로 가고 또 실제로 중국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아마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중국 총리도 만나면서 미국 내에서 상해 공장에서 대량으로 테슬라 차량 생산하지 않습니까? 이 차량을 중국 내에서 FSD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도 아마 협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도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차량 가지고 로보택시를 운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의 질문은 한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네. 2028년, 29년 풀 서비스 이제 드라이브 서비스, 풀 셀프 드라이브 서비스가 지금 중국 기업에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테슬라에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어느 게 먼저다. 먼저 주장을 지금도 레벨 4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교수님이 그러나, 보시기에 완벽한. 제가 보기에 중국이 더 앞서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중국이 지금 요새 보면 대한민국이 이 중국에 대해서 공포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승용 전기차 국내 BYD 벌써 2달 1,000대 넘었죠. 자, 전기차 수준이 이미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충전 기술 세계 최고 기술이에요. 배터리에 대한 기술도 세계 최고로 나서고 있고 뭐 반도체도 지금 우리 TSMC 뭐 이런 데서 파운드리는 벌써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떠오르고 있어서 실제로 중국이 미국을 앞서가는 기술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그래서 미국이 공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이 강화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연관되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실체가 있는 자율주행 기업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 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네. 저도 알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테슬라의 그 부품이나 모듈을 공급하는 조건이요. 명칭을 공개를 하게 되면은 이게 공급을 안 협의하게 하기가 안 못하게 돼 됩니까? 있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테슬라는요. 테슬라 전기차 공급하는 회사들 제가 몇 군데 알고 있는데 네네. 공개를 못해요. 그래서 그게 조건이네요. 예,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 가보게 되면 부품 전시가 돼 있잖아요. 앞에 전시가 돼 있는데 이 앞을 지워버렸어요. 왜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리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나 확실한 것은 국내 기술 뛰어난 기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카메라라든지 모듈에 대한 것들. 또 아까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에도 미국 중국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시작하는데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하드웨어적으로 있죠. 라이다 센서 국내에서 이미 만드는 기업 여러 개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현대차에서는 요새 최근에 나온 뉴스가 라이다 중심이 아니라 카메라 중심으로 자율주행 쪽으로 옮기겠다라는 얘기가 좀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 저는 라이다하고 카메라 섞어서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라이다도 또 국산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뒤떨어지지 않게끔 노력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고 산학 연관의 노력, 지원 이런 게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한국에도 도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있습니다. 지금 아마 며칠 내로 이 테슬라 앨런 머스크의 그 스타링크죠. 네. 저궤도 위성 서비스 시작하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센서 가지고 200~300m 위에만 일지 그 바깥의 것은 외부의 정보를 가지고 이 방향 설정 속도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5G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는 국가지만 저궤도 위성이라는 것은 산악이나 산골
서비스받기 어려운 도심지 이외의 지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분명한 것은 이 저궤도 위성 스타링크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지금 비무역장벽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구글에다가 고정밀 지도, 전자지도 주는 거를 지금 내용이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고 군사 이 기지에 대한 것들 때문에 주질 않는데 저한테도 정부에서 연락이 와요. 오. 저는 원래 전자지도 주는 걸 반대하는 사람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긴 주겠는데 미국에다가 서버 넣지 말고 구글도 받으려면 국내에 들어와서 서버를 구축해라. 그 국내는 얼마든지 주겠다. 네. 근데 미국에다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네.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빅딜을 통해서 7월 달에 아마 양국 대통령이 모여서 아마 이 관세 문제로 빅딜을 할 텐데 이 전자 이 정밀지도 이것도 노출시키느냐 마느냐가 테슬라의 FSD가 국내에서 활성화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